아직도 2015년 해가 넘어가기 전에 지금 이것이 최후의 1강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시간에 제가 최근에 봤던 이제 강의 대제라는 인물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은 막 군주제도라고 그럴까? 사실 뭐냐면 우리가 말하는 민주제도라는 것이 이 민주제도라는 것이 원래 이 데모크라시라는 게 서양 전통에서 사실은 좋은 말로 쓰여진 적이 없거든요. 데모크라시라는 게 뭐랄까, 민주주의라는 말이 아니고, 데모크라티아라는 게 뭐냐면 뭐랄까, 민중선동제, 민중선종제도 뭐 이런 식으로 데모크라티아라는 게 히라버로 상당히 좋지 않은 의미를 갖는 말입니다, 원래. 왜냐면 플라톤도 나의 선생 소크라테스가 이 거지 같은 데모크라티아 때문에 병신 같은 놈들한테 전부 이렇게 재판을 받아가지고 죽었다. 그러니까 데모크라티아라는 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재판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는 지금 아직도 낯설은 거지만은 배심원 제도 안에, 그러니까는 플라톤이 참여해서 보고 있는 소크라테스 재판도 배심원 판결이거든요. 그래서 배심원한테 얘기하고 변명하고 이게 전부 배심원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데모크라티아라는 건 뭐냐면 평범한 시민이 참여를 하고 그들의 판결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근데 그거는 상당히 정치 제도로 볼 때 타락한 제대로 된 놈이 너무 없기 때문에 생겨나는 뭐라 그럴까, 고육지책 같은 거, 호구지책 같은 걸로 여겨졌던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근대적으로 데모크라시라는 게 가장 의미를 갖게 된 것은 소위 말해서 미국 헌법이란 말이에요. 이게 미국 헌법이 시작됐던 거고, 이 미국 헌법이라는 것이 아메리칸 컨스티튜션이라는 게 제도적으로 뭐냐면 이 삼권 분립이라는 거란 말이에요. 삼권 분립. 그러니까 영어로 삼권 분립이라는 말이 있을 것 같은데, 영어는 삼권 분립이라는 게 없어요. 그런 말이. 영어로 삼권 분립, 이건 우리가 잘 쓰는 말이.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의 뭐를 바라볼 때도 우리만 쓰는 말들이 많습니다. 편리하거든. 근데 서양에서는 삼권 분립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게 뭐냐면 separation of powers. 권력 분립이라는 말만 있습니다. 권력 분립. 근데 권력을 이권으로 나누냐, 상권으로 나누냐, 다권으로 나누냐, 이건 뭐 마음대로 해요. 손문희는 이게 3권이 아니고 아마 5권이든가, 뭐 하여튼, 감찰원도 완전히 독립시키고, 뭐 해서, 달라요. 그러니까, 이 separation of powers라는 거는 결국은 권력을 하여튼 누구에게든지 어떤 사람이나 기관에 집중시키면은 그만큼 자유가 제약을 받게 된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제약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태든지 분립을 시키는 게 좋다. 그러니까 분립이라는 것이라는 게 뭐냐면 checks and balance죠. 복수를 다 쓰네, 되게. checks and balances.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고 견제와 균형이죠. 그래서 동등한 어떠한 권력을 주어서 그것이 서로 견제와 이거를 균형을 갖도록 해주는 것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서는 몽테스키에라는 사람이 법의 정신에서 말한 것이 소위 말해서 이제 입법권과 막 그때는 이제 집행권이라고 그랬죠. 집행권과 그 이제 사법권, 판결권이죠. 사법권이 독립돼야 된다. 그러니까는 사실은 오늘날 같이 이렇게 행정기구가 복잡하고 그 행정기구가 파워가 없었기 때문에 하여튼 사실은 이 법이라는 걸 가지고 국가를 보는 거죠, 지금. 그래서 법을 만드는 사람, 그리고 그거를 해석하거나 판결하는 사람,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사람. 그 집행기관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행정이고. 그래서 입법, 사법, 행정이 있는데 결국 여기서 이제 이권 분립이 됐든 상권 분립이 됐든 사권 분립이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실은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그 separation of powers라는 그 핵은.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은 사법권이 독립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우리나라는 사법권의 독립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법원장 자체가 선거에서 선출되는 사람이 아니고 국회에 동의받을 정도인데 그 대법원장의 성격에 따라서 대법원의 뭐 구성이 결정돼 버리고 그러면 그리고 모든 부장판사 정도면은 정치적인 눈치를 안 보는 사람이 없고 사법권은 지금 전혀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형태지 우리가 볼 때 이게 아니다. 그렇게 본다면은 강희대제 같은 사람을 보면은 그야말로 그 위대한 군주제는 그 위대한 군주만 있으면 군주제처럼 위대한 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근데 문제는 이 권력 분립의 경우는 어느 경우에도 민중이 다치지 않는 어느 마지노선이 결정되는데 군주제는 이 호랑당 말코 같은 놈이 들어서게 되면은 이건 완전히 이건 똥칠이란 말이에요. 개판이 들어가니까 어떤 경우에도 군주제보다는 민주제가 낫다 이런 논리가 되는 거죠, 지금. 근데 사실은 강희대제 같은 걸 보면은 이제 군주 제도가 위대하다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위대한 군주를 만나게 되면 그 나라가 정말 위대하게 발전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오늘날 공산주의라는 것도 권력 분립이 안 이루어진 당체제의 중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 중국이나 강희대제 청나라 때의 이 모델, 정치 모델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체크 앤 밸런스라는 개념이 어떠한 국가의 권력이 분립된 가운데서의 체크 앤 밸런스가 아니라 문제는 이제 공산당 세력 내에서의 어떠한 체크 앤 밸런스란 말이죠. 과거의 군주제도 군주 혼자 결정하는 건 없거든요. 과거의 군주제라는 것도 반드시 중신들의 어떠한 체크 앤 밸런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인류의 정치 제도라는 게 과연 뭐가 그렇게 진보를 했느냐. 그러면 별거 없단 말이죠. 이건 이 플라톤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도 결국은 철인 정치란 말이죠. 이상적인 그 비전을 가진 철인이 나타나서 이상적인 모범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 그리고 그러한 사회의 정의라는 것은 거기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제각기 자기 능력을 마음껏 발휘한다. 그 저스티스라는 게, 디케라는 게 자기가 가진 분수를 다 발현시킨다. 그런데 그 발현시키는 모든 사람들이 발현하는 것이 전체 국가와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그런 하모니의 상태를 이 사람들은 디케라고 부른 거예요. 정의라고 부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이상국가를 이제 만들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전번에 봤듯이 뭐 끔찍한 뭐 출생부터 그 이상국가에 있어서는 안 되는 놈들은 다
체력부터 안 되면 다 그냥 우물에다 쳐넣어가지고 어린애들 다 죽여버리고 음악도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교육을 받아가면서 뭔가 그 전체 국가의 균형을 이룩할 수 있는 그런 인간들의 일단 이상적인 국가를 만든다. 이게 미친놈 같은 환상이죠. 환상인데도 그것이 이제 히틀러에까지 영향을 주는 서구 문명의 환상이었다는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지난 시간에 그 말씀드린 게 그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 플라토닉 아이디얼리즘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에 있어서 이런 그 이데아, 결국 플라톤 사상이라는 것은 결국 이 이데아라고 하는 이거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모든 이 세계는 감관의 대상이고 이것은 이데아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천체를 바라볼 때도 밤에 요새 아주 참 하늘이 아름다워요. 난 요새 밤에 요새 날씨가 추운데 밤에 이렇게 연말에 어떻게 보름이 걸려가지고 지금 보름달인데 우리 집 감나무에 이렇게 걸린 앙상한 가지가 이렇게 거기에 이렇게 보름달이 걸려 있는 모습 보면은 그 이중섭에게도 그런 그림이 있는데 그 이중섭이 저 달을 그린 그게 겨울이었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겨울에 보는 달만큼 아름다운 달이 없는 것 같아요. 여름에 보는 달은 그 게임이 안 됩니다. 뭔가 그 청명한 기운이 다릅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에 보는 맑은 날씨에 보는 겨울달. 여름에는 아무리 저게도 뭐가 달 주변에 뿌옇고 이게 다릅니다. 근데 뭐냐면은 결국은 그 이데아론이라는 것이 우리가 천체를 보더라도 천체라는 것은 어떤 이상적인 법칙이 있다. 법칙이 있어도 돌아간다는 거고. 그러니까 거저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무질서하게 들어가면 막 이게 할 거 아니냔 말이죠. 그런데 이게 어떻게 그러니까 그 천체 운행이라는 걸 볼 적에도 이거 같은 궤도를 반복하고 있다. 이것을 이제 어떻게 해석하냐. 또 막 이렇게 움직이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갖다가 예를 들면 태양 중심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태양계를 처음에는 이제 원형으로 뭐 움직인다. 원형으로 움직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케플러가 이게 원형이 아니라 타원이다. 그리고 그건 뭐 초점이다. 뭐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그 우주를 보고 그런 걸 만들어내는데, 그러니까 문제는 그 우주를 바라볼 때 그런 다양한 별들의 움직임이 있지만 그것들이 다 모든 것이 어떤 일정한 비례와 수적인 법칙에 의해서 완벽하게 움직이고 있다. 그러니까 그것이 이데아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런 그 법칙적인 근데 이게 아이디얼한 아주 이상적인 그 법칙이 있느냐? 사실 원형으로 움직였다 그러다가 타원으로 움직였다 그랬지만은 그럼 이게 아주 정밀한 지금 수리적으로 계산되는 그런 법칙에 의해서 이게 움직이고 있느냐? 그 영원한 이데아, 변하지 않는 그런 법칙이 분명히 있다. 그것도 생 거짓말이거든요. 현대과학에 의하면 지금 이게 정확하게 타원을 어떤 그 오차 없이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니거든. 이게 언제 벗어날지도 모르는 거고, 이게 어떻게 궤도가 이제 변할지도 모르는 거고, 조금씩 변화가 있다는 거거든, 지금. 그러니까
이 우주에 어떤 그 가장 이데아가 있다. 근데 이런 발상이 다 적용된단 말이에요. 이 플라톤에게 있어는. 그런 추상적인 법칙이라고 하면 과학 법칙이라는 게 이데아론이라는 게 서양의 어떤 그 과학을 잉태시킨 그 연역적인 사유의 원리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뭐예요? 이게 온갖 지우개가 다르잖아요, 지금 형태가. 그러나 이거에 이상적인 지우개가 있다. 그 이데아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지우개를 포함하는 이상적인 이데아적인 지우개가 있고, 그것에 이건 카피일 뿐이다. 이거란 말이에요, 지금. 과연 그 말이 맞냐, 지금. 근데 서양인들은 이거 가지고 지금 2, 3천 년 전을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모든 일반 명사를 갖다가 이 플라톤 철학에서는 보편자로 보는 거예요. 유니버설.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그러면 이 나무라는 건 일반 명사잖아요. 저 집에 있는 뭐라고 이름 붙인 그 나무, 이런 건 고유명사란 말이에요. 근데 일반 명사는 나무잖아요, 나무. 그럼 아버지. 그 아버지라는 건 일반 명사란 말이에요. 그 보편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의 아주 이상적인 이데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응? 여자, 그러면 여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자라는 말이 보편자란 말이에요, 그게. 그거에 여자라고 할 때 여자의 가장 보편, 근데 그게 뭐냐? 플라톤은 그게 천상에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어? 이거 환장하는 거지, 그게. 그리고 그거에 다 카피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살다 왔기 때문에 그 추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우개를 만들어도 영원히 그 이데아적인 지우개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 중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목적론과 관념론이 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플라톤 사상이라는 게 서구 사상의 이 보편자와 개별자의 문제를 제공한 최초의 사상이란 말이죠. 이데아론이라는 게. 다시 이것도 이 의자가 있는데 이 의자가 이상적인 의자가 뭐냐? 아이디어. 근데 그 하늘에 있다, 그게. 그러면 그 이상적인 의자가, 이상적인 의자가 있다. 이 자식 요새 뭐 맨날 이렇게 의자 보면 여기를 살짝 또 이렇게 높여요. 이쪽으로. 네? 의자는 이게 완전 직각으로 되는 게 제일 편하거든. 이게 사실은. 선이. 근데 약간 올려요. 그리고 이런 데 앉으면 다리가 저리다고. 거기서 이렇게 눌려가지고. 반드시 말이야. 응? 허리도 뭐, 이거 마친다고 해서 뭐 이렇게 싹, 이렇게 되게 이렇게 해놓는데, 여기 앉을 때 이게 꼭 사람마다 다 맞질 않거든. 그러니까 이게 미친놈이라고. 근데 이런 거가 다 포괄한 이상적인 의자가 뭐냐? 이게 도대체 풀리지 않는 문제란 말이야. 그러면 그 이상적인 의자와 현실적인 그 수많은 의자들이 어떤 관계냐? 이 이데아를 얼마만큼 분유했느냐? 이게 100% 분유했느냐? 60% 갔냐? 30% 갔냐? 그러면 이게 30%는 나쁜 의자고, 뭐 90% 이상이면 좋은 의자고, 뭐 이렇게 되냐? 이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럼 꽃에 이상적인 꽃이 있냐, 지금. 그러니까, 이데아론이라는 게 현실적으로 이게 굉장히 복잡한 문제라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플라톤의 이러한 생각은 전적으로 틀린 거죠. 이게 처음부터 이게 제기되지 말아야 될 문제를 제기해 놓은 거고, 그것 때문에 서양 철학은 여태까지 몇천 년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생기는 문제 가지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이상적인 그 무엇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주도 가장 지금 물리학이 추구하는 것이라는 게 그 우주의 궁극적인 가장 단순하고 심플하고 아름다운 그곳이 있다. 그 전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데아론이라는 것은 뭔가 그 이데아라는 게 과연 뭐냐. 이런 문제가 근데 이제 플라톤은 이러한 이데아론이라는 것에 과연 그 구체적인 문제를 자기가 제시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고서 단지 뭐냐면 이데아라는 것은 우선 뭐냐면 이 이데아라고 하는 것은 감관의 인지의 대상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감관으로 보는 거는 다 이상적이 아니라 임퍼펙트하다는 거지. 다 다르고 개별자의 세계죠. 개별자. 뭐 이 전나무 다르고 전나무 다 달라요. 근데 나무의 이데아가 뭐냐? 고양이가 이 집 고양이 다르고 저렇게 다 고양이가 다른데 고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딱 플라톤이 얘기하면 고양이라는 거는 그건 우리가 합의하는 고양이의 어떤 이상적인 그 관념이 있다 우리에게. 응? 그 아이디얼 캣가 있고 인디비주얼 캣가 각기 다른 감관의 대상으로 존재한다. 근데 그 아이디얼 캣는 우리에게 있어서 예지의 대상이다. 그게 진정한 지식의 대상이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예지를 가지고 있는 자는 이데아를 바라보지 현상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게 이제 서양. 이 이론은 뭐예요? 결국은 감관이라는 건 육체에 속하는 거고 여기에 육체와 영혼의 분리가 불가피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이데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과 육체를 이원적으로 바라보는 사상으로 반드시 연결이 된다는 거죠. 이게 플라토니즘의 특색이란 말이죠. 플라토니즘의 특색일 뿐만 아니라 전 서구 이념의 특색이, 서구 사상의 특색이 되는 거죠. 근데 과연 그러냐? 그러니까 플라톤 사상의 그 버트란드 러셀도 얘기하지만은 제가 결국은 그 서구라파 사상도 결국은 윤회 사상이 가장 근원적인 거다라는 말을 했는데 플라톤 전집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완전히 윤회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강의 듣는 사람 중에서 윤회라는 개념은 저 어떠한 이 현상계를 초월하는 어떠한 그 해탈의 초월하는 세계로 이 영혼이 불멸해서 또다시 일로 돌아오는 거. 여기까지 가는 거는 그건 윤회. 그러니까 이게 초월이라고 하면 이 현상계에서 이걸 넘어서서 이 예지계로 가는 거는 우리가 윤회라고 안 한다면 이건 초월이라고 말하고 다시 갔다가 이게 또 육체로 딴 육체로 다시 들어오는 거. 근데 이게 윤회 사상이 플라토니즘에도 똑같이 있더라고. 다시 돌아와요. 이제 해탈된 영혼이래야 철학자가 돼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풀도 되고 뭐 어디로도 가고 뭐 이런 이론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소위 말해서 이 인도 사상뿐만 아니라 이 올페우스 종교라는 거, 올페이즘이라는 게 히랍 사상의 가장 그 핵심적인. 그러니까는 그 플라톤의 인식론은 기본적으로 회상론이거든. 그러니까 그 과거에 그 이데아적인 이데아 세계에 있던 것을 기억해낸다는 회상론이에요. 그 사람은 이론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회상한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적으로 같음, 이퀄리티라는 말 하나도 언어에 그거를 이데아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이 서양 사람들은 같음. 근데
똑같은 두 물체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 이거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이란 말이야. 두 번 다시 같은 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 언어에는 똑같음이란 말이 있지 않냐. 그거는 똑같은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데 똑같음이라는 그 관념은 있지 않냐. 그거는 우리가 옛날에 그 이대학에서 살았다고 알기 때문에 거긴 똑같은 게 많지 않냐. 그러니까 그 기억 때문에 그걸 회상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의 그 재판 과정을 보면 소크라테스가 누누이 얘기하는 게 이 세상은 다 법에 의해서 돌아간다. 그러니까 몽테스키에 같은 상권 분립을 얘기한 이 사람 사상도 책을 법의 정신 같은 게 보면 이 물질계에 지배하는 법칙이 있지 않냐. 그 법칙 없이 이 물질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인간 세상도 법에 의해서 성립한다. 평등을 보장하는 실정법이 어느 때 만들어졌든지 간에 그걸 관계없이 그 법이 만들어지기 전에도 평등을 지향하고자 하는 인간세의 자연스러운 사회적 법칙은 자연법으로 존재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이 실정법의 그 밑바닥에는 자연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몽테스키 같은 이론도.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서 하여튼 이 영혼의 독자성이라는 게 있고 소크라테스 죽을 때까지 안 가는 게 뭐냐면 나의 영혼은 내 육체를 벗어나서 그 이데아의 세계로 갈 것이기 때문에 내가 왜 탈출해서 구구하게 다른 속세로 가서 고생하냐. 나는 당당하게 독배를 마시겠다. 아테네 법을 준수했다고 하는. 그 인간은 그런 법을 준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상의 논조가 완전히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결국 성인이 아니에요. 종교적인 독단 사상에 사로잡혀 있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념적으로 영원 불멸을 소크라테스가 믿지 않았다면은 당연히 감옥을 도망갔겠죠. 그래서 그 당시 했는데 판결을 내린 사람들 자체가 뭐 이렇게 뒷산으로 그냥 넘어가면 된대. 뒷산으로 이렇게 가면 된다는 그걸 원했대거든. 재판관들이고 뭐고. 왜냐면 이렇게 독배 마시고 그러면 그 당시 볼 때 아테네 실정에서 아테네에서 그렇게 인기 있던 사람을 뭐 배심원 판결로 죽였다 이렇게 하면은 그 여파가 자기들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뭐 제자들 플라톤이 이렇게 마련해서 노잣돈 해가지고 오늘 다 가시도록 해놨어. 내가 왜 가냐? 저 산 넘어가 봐야 또 고생인데. 어? 나는 나의 고향으로 가겠다 이거거든.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를 빌려서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플라톤의 이데어론을 말하는 거죠. 사실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는지 어쩐지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여튼 소크라테스는 뭔가 하여튼 이 영원 불멸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영원 불멸설이라는 거는 그건 윤회론이고 그 인간의 영혼이라는 것은 일종의 그 나름대로의 독자적인 그 아이덴티티를 계속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계속 다시 환생하고. 그러니까는 결국은 그 영원 불멸설이라는 것이 이 플라토니즘에서는 아주 핵심이 되는 거죠. 소크라테스가 그 죽음을 앞두고 비탄에 빠지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확신의 언어를 바라죠. 우선 나는 지혜롭고 선한 다른 신들에게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내가 죽은 뒤에 남는 사람들보다 더 선한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로 간다고 확신합니다. 나는 죽은 자들을 위한 무엇, 악한 자들보다는 선한 자들을 위해 훨씬 더 나은 것이 존재하리라는 선한 희망을 품고 있지요.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죽음이라는 것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현상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역시 소크라테스, 그러니까 실제와 현상, 이상과 감각 대상, 이성과 감각 지각, 영혼과 육체를 구분하는 그 철학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역시 올페이즘에도 소크라테스 사상을 보면, 이게 플라톤 사상이나 소크라테스나 마찬가지지만 역시 천지론이 있어요. 여기도 보면 하늘과 땅에.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 속하고 우리의 육체는 땅에 속한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나오거든요. 천지론이. 그래서 이제 하늘이 땅으로부터 분리되어 자기 본향으로 돌아간다. 이것이 아주 철저하게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러한 사상에서 나오는 이런 영혼과 육체의 이러한 이원론에서 나오는 사상은 모든 도덕주의가 육체적 향락과 쾌락을 금하는 금욕주의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이 금욕주의라는 게 사실 서구 사상의 핵심인데 우리 동양 사상하고는 이게 근본이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이원론이 없기 때문에 이 금욕이라는 것도 뭐라 그럴까? 금욕이라는 말을 안 쓰고 육체적인 걸 부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 그러면 막 소사과욕이라든가 살을 줄이고 이게 욕을 줄인다는 거지. 이 노자의 말에도 소사과욕이라는 게 물론 무욕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그 무라는 게 부정사의 무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은 나의 육체적인 쾌락을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잘 조절을 하느냐. 뭐 이런 건데 서양은 무조건 이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육체적인 이 쾌락을 이 금욕주의인데 사실은 이게 금욕주의라고 하는 물론 나중에 중세기로 들어오면서 기독교랑 이것이 결합돼 가지고 더 타락하게 됐지만 이 개념이 사실은 이것은 뭐냐면 플라토니즘에 있어서는 육체적 쾌락에 탐닉하지 않음으로써 영혼의 순수한 영혼을 보장하게 되면서 이데아를 본다는 거거든 결국은. 진리 이거는 진리의 세계고 이것은 오피니언 이 의견의 독사 도그마의 세계란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육체를 통해서 판단을 하는 것은 도그마의 세계죠. 그러니까 여자를 보더라도 육체를 가지고 보면 안 되는 거지. 그러면 도그마에 빠지는 거죠. 육체를 초월한 이 맑은 정신으로 그 여자의 정신을 투시할 때 비로소 그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다. 이게 이제 서양은 이원론, 그러니까 이 이원론이 이 소위 금욕주의라는 거하고 에스테티즘이랑 관련이 돼 있는데 이 금욕주의라는 게 이게 좀 이상한 거죠. 우리 감각으로 보면 그게 사실 금욕주의라는 게 사실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사람이 밥 안 먹고 살 수도 없는 거고 섹스 안 하고 살 수. 뭐 섹스를 어떻게 적당히 잘 조절을 하면서 내 몸에 건강을 유지하느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우리는 양생법으로 가고 이 단련이라고 하는 수련이라는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서양은 수련법이 없고 그냥 육체를 저주시하고 이거를 부정한다. 그러니까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을 긍정한다. 이렇게 그것도 이제 완전히 이원론적으로
나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그 다른 거란 말이죠. 우리는 어떻게 그 육체와 그 정신이 하나로 융합되는 삶을 삶으로서 어떻게 그 아름다운 삶을 사느냐 하는 건데, 이 서양은 그렇게 되질 않았단 말이죠. 이런 게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면 중국 같은 경우에 내가 살면서 이렇게 느껴보면은, 나는 사실 세속적인 의미에서 이렇게 타락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내가 뭐 욕심이 강하다든가 이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역시 이거랑 통하는 논의긴 하지만은 내가 도를 그래도 우리 사회에서 그렇게 뭐 타락한 사람으로 보지 않을 수 있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해본 말에 인간이라는 게 살면서 우선 심심하면 견디기 어려운 거란 말이야. 아무것도 할 일이 없다든가 심심하다든가. 심심하다는 건 소위 말해서 사는 재미가 없다. 이게 견디기가 어려운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했니? 그러니까 이제 그것이 뭐냐면 어떤 면에서 고독이라는 문제랑 거린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사실은 고독. 근데 사실 인간이라는 게 최초에 모르겠어요. 최초에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원숭이가, 근데 원숭이도 역시 그 고독한 존재는 아닌 것 같아. 걔들도 항상 모여 살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라는 게 뭐냐면 역시 그 군집동물의 성격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하여튼 인간에게 가장 큰 문제라는 게 내가 보기에는 고독 같아요. 고독. 그러니까 고독을 이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우선 이제 쾌락이죠. 우선 식색. 이제 맹자가 말하는 식색의 문제가 발휘하는 것도 뭐냐면 이제 가장 가까운 것은 우선 맛있게 먹는다는 거. 이거 못 먹으면 미치는 거지. 맛있게 먹는다는 거하고 사실 가볍게 생각하면 이제 그 식처럼 마시는 게 없는 거지.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진짜 그 섹스처럼 사실 인간에게서 유혹 그 쾌락이 강렬한 쾌락이라는 게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참 인간이 말이야 아무리 뭐 음악을 듣고 참 좋다 이러지만은 그 멋있는 여자 마음에 맞는 여자랑 하여튼 여자 남자가 그냥 섹스를 해서 올게즘에 멋있게 도달할 때의 순간이지만 그 감동이라는 거는 뭐 영화 몇 편 보는 것보다 사실 낫거든. 그리고 이제 거기에 그 서로가 그 도달하기까지의 과정에 여러 가지 그 재미가 있어요. 재미가 그걸 꼬시고 뭐 어디로 유인해 가고 이런데 뭐 안 간다 그러고 또 그걸 가게 만들고 하여튼 이런 모든 과정에서 이제 시와 문학이 생겨나고 사실 알고 보면 인간의 모든 난 문사철이 다 이거랑 관련돼 있는 것 같단 말이야. 그런데 이제 이거를 멋있게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멋있는 게 뭐냐 하면은 옷가네라는 거지. 이걸 멋있게 하려면 돈이 필요하다. 먹어도 뭐 이렇게 한 끼 소박하게 잘 먹는 게 아니라 이왕이면 그냥 뭐 동해바다에 그냥 절벽 위에 탁 앉아서 해녀를 탁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전복을 살아있는 성게를 건져다 먹든 이렇게 남이 못 해보는 거를 또 하고 싶고. 그러니까 중국 공산당의 뷔페 보면 전부 이런 차를 타도 그 무슨 에쿠스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페라리에 람보르기니에 그냥 포르쉐 무슨 특별한 거를 주문에다가 이렇게
하면서 뭐 그냥 모택동 흉상으로 만든 금 덩어리가 나오고 뭐 집이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건 하등이 불필요한 건데 그게 그 알고 보면 왜 그런 부패가 생기냐. 근데 돌은 왜 그런 부패에 대한 유혹이 없는가. 아주 정연하게 놓고 생각하면 나는 책을 들여다보는 재미가 훨씬 그거보다 낫다 이거지. 간단하고. 왜 책이라는 게 책만인가? 여기에 담겨있는 진리를 탐구하고 그 내가 몰랐던 세계를 탐구하면서 그 얻는 그 판타지와 그 짜릿한 맛이 어떠한 것도 이거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세계로 안 가는 거예요. 내가 뭐 경마를 합니까? 내가 뭐 투전을 합니까? 뭘 합니까? 그거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플라톤이 얘기하는 거는 인간이라는 게 그 영혼, 고귀한 영혼을 갖게 되고 그것에 그 소위 말해서 이 육체적인 감각적인 이 도그마의 세계를 벗어나서 진정한 진리를 바라보게 되면은 우주를 바라봐도 그냥 우주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이데아적인 법칙의 세계가 보이게 되고 이 영혼의 세계 그것이 플라톤은 아마 그 철학자의 경지, 그러니까 철인의 경지 그러한 그 이데아로 단련된 사람만이 정치를 할 때 훌륭한 정치가 이루어질 수 있고 이상국가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결국은 그게 소위 말해서 그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관조적인 삶을 예찬한 것, 관조적인 삶 안에 운동장에서 그냥 운동선수가 뛰고 이러는 건 최하의 삶이고 그 밑에서 뭐 장사하는 새끼들 조금 넣어놨고 저 위에서 앉아서 쫙 그냥 관람하고 있는 이 관조적인 사람들의 삶이 아주 그 위대한 삶이다. 이게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인데 그런 사상이 나오게 되는 그 진정한 배경은 결국은 그 인간이라는 게 결국은 그 경제 발전이고 뭐고 안에 사실은 인간 사회라는 게 중국도 뭐 그 기아만 면하면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살았던 시절에 대한 그리움이 있거든 중국 사람들은. 근데 지금 개혁개방 이후에 그냥 막 극단적인 차이가 벌어지니까 여기서 부패와 근데 그 부패 글쎄 시진핑이라는 사람은 아주 그 인생이 굉장히 소박한 삶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근데 권력을 잡았으면 아니 지금 합리적인 방법에서 돈 벌 방법이 얼마나 있는 사회인데 니들 그러면은 장사를 해라. 자식들은 왜 관리를 하면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관리직을 택하냐 이런 얘기죠. 그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관이라고 하는 건 청렴하고 부패하지 않고 민을 위해서 복무하고 서비스하고 그러면서 청렴하게 사는 것이 근데 그렇게 살게 되려면은 내가 보기에는 학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문이라는 게 그 학문 자체가 즐거움을 인간에게 그 최상의 쾌락을 줄 정도로 되려면은 진짜 그 학문이 깊어져야 되거든. 그러니까 과거에 그래도 그 유교 사회는 그걸 제공했다는 거지. 한학이라고 하는 13경에 그 뭐 사마천의 사기만 읽어도 사실은 그게 됐거든. 근데 지금은 일체 그 유교적 이념이든 공산 이념이든 그런 이데아적인 뭐를 못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 플라톤 사상에 있어서의 그 영혼 불멸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제 그러한 그 이념적인, 그러니까 이상적인 세계를 투시하는 예지, 지혜, 소크라테스가 뭐 그런 말을 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육체의 욕망을 추구해서 더럽혀진 영혼은 성품에 따라 무덤가를 떠도는 유령이 되거나 낙이 이리 매와 같은 동물의 육체로 들어가게 된다. 철학자는 아니지만 덕성을 갖춘 사람은 벌이나 말벌이나 개미 또는 군집 생활을 하거나 군공 생활을 하는 다른 동물로 태어나게 된다. 이 윤회 사상이죠. 진정한 철학자만이 죽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 철학을 배우지 않아서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완전히 순수해지지 못한 사람은 신들의 회합에 참여하지 못하고 애지자만이, 철학자만이 신들과 합류한다. 그래서 진정으로 철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유욕을 멀리한다. 하여튼 이런 것이 서양 사상의 기본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내가 말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이념적인 그런 순수한 뭐라 그럴까, 이데아적인 그러한 육체적 쾌락이 아닌 이데아를 투시하는 그러한 쾌락도 또다시 엄청난 죄악을 범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문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최소한 히틀러는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건 아니거든. 그런데 비전 자체가 잘못되는 거. 로마 역대 교황이 다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는 건 아닌 사람들 중에서도 철저한 금욕주의를 실현한 사람 중에서도 엄청난 권력에 집착하고 죄악을 저지른 자가 부지기수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금욕주의라고 하는 사상은 결국은 인간의 불건강으로 가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인류 사회에 있어서 하여튼 이 서양 사상은 이 육체와 그 영혼의 이 이원주의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데아 사상이 가져온 소위 말해서 이 감각주의와 그 뭐라 그럴까요, 진리에 대한 인텔리전스와 센세이션을 나누는 그러한 사상, 이 모든 것이 내가 보기에는 근원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칸트의 사상에 이르기까지 하여튼 감성에서 이성까지의 이런 그 다이카토미, 하나의 그런 그 증차적인 인간을 그렇게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렇다고 그래서 뾰족하게 동양 사상이 더 우수하냐,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내고 있냐. 근데 사실 그 강이라든가 그런 유형의 인간들을 보면은 서양에는 없는 인간형 같아요. 없는 인간형 같고, 우리 동양에서 동양적인 사유에 좀 더 훈련이 치열한 사람이 에러가 좀 더 적을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은 든다. 어떻게 하든 인간이라는 전체를 우리가 토탈하게 융화롭게 바라봐야 된다. 그러니까 하여튼 플라톤 사상에나 이것이 기독교 사상과 결합해서, 사실은 기독교 사상이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아니라
기독교 사상이나 플라톤이나 그것은 그 히랍에서 지금 유대 땅까지가 그게 먼 동네가 아니에요. 한 동네. 하나의 엑시스, 하나의 축에서 나온 그 사상인데 이 사상은 결국 인간에게 그렇게 인간학의 이해에 있어서 나는 본질적인 사고가 아니다. 요 제 말의 뉘앙스가 상당히 어려운 뉘앙스를 내포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해도 서양 사상은 출발부터가 유치하다. 방대한 중국 고전의 세계에 비하면 너무도 유치하다. 그런데 굉장히 명료하고 뚜렷한 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게 상당히 철학적 사유가 치밀하고 치열하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니까 하여튼 2015년이 지나가는 이 시점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과연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갈 것이냐. 선거제도와 같은 상권 분립 제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나날이 한국의 지도자는 수준이 저하되고 있다. 이런 걸 어떻게 반성해야 될까? 이걸 제도적으로 개선할 방법이 없을까? 앞으로 교육사 쪽으로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야 되느냐? 어떻게 우리는 우리의 리더를 길러내야 되느냐? 이런 모든 문제를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하셔 가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개척해야 할 것이다. 분명히 우리들 스스로 위대한 역사를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은 우리에게 있다. 이것으로서 오늘 강의를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